안녕하세요. 톨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오하이오 강의 테일러스하우스 다리. 이곳은 오하이오 강 사이를 두고 다리 건너편은 미국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가, 그리고 이 반대편은 켄터키주의 뉴포트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주가 만나는 경계 지점인 거죠. 2019년 4월 3일 테일러스하우스 다리 건너편 켄터키주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한 앳된 소년이 다가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후드티를 뒤집어 쓴 소년은 얼굴에 큰 멍이 들어있었고 꾀지지한 행색에 무언가에 쫓기는 듯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소년은 오하이오주에서부터 걸어서 다리를 건너왔다고 말하면서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911에 신고 전화가 들어갔고 소년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후 머지않아 신원이 파악됩니다. 이름은 티모시 피첸. 자신을 14살이라고 말하는 이 소년은 지금 오하이오주에서부터 근육질 백인 남성 2명에게서 도망치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티모시 피첸, 경찰이 이 이름을 검색하자 딱 떠오르는 신고 때문인데요. 그건 당시로부터 8년 전인 2011년 5월 11일 일리노이에서 돌연 실종되었던 소년의 이름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네, 실종되었던 6살 소년이 8년 만에 극적으로 나타난 거죠. 과연 티모시에게는 무슨 일을 당했던 걸까요? 소년은 하루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그 사이 도주하던 상황을 상세하게 듣게 됩니다. 티모시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현재 신시내티의 레드루프 모텔에 머물고 있고 티모시는 그들의 눈을 피해 극적으로 탈출한 뒤 마침내 다리를 건너 켄터키까지 도주했다는데요. 게다가 그가 기억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위스콘신 번호판이 달린 최신 모델의 SUV를 몰고 있고 이 뒤 범퍼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둘은 보디빌더처럼 체격이 건장했는데 한 남성은 검은 곱슬머리에 목에 거미줄 문신, 그리고 이 마운틴듀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팔에 뱀문신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까지 접수한 경찰관들은 오하이오주 경찰에 연락해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레드 루프 모텔이 특정 모텔이 아닌 홀리데이인처럼 체인형 모텔이라는 점입니다. 티모시는 모텔의 정확한 위치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관할 지역의 레드 루프 모텔을 싹 다 뒤져야 했고 안타깝게도 용의자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꽤 자세한 차량 정보와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혹시 티모시가 지역을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하이오주는 물론 다리 건너 켄터키주 지역까지도 검문을 확대했지만 결국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8년간 티모시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던 가족들이었죠. 사실 티모시의 실종은 다른 아동 실종 케이스보다 더욱 미스테리한 의문점이 가득했습니다. 실종보다는 사실상 더 정확히는 납치에 가까웠고 또 마지막 행적이 전혀 이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티모시는 2014년 10월 18일 일리노이주 오로라에서 아버지 제임스와 어머니 에이미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혼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던 거죠. 그러던 2011년 5월 11일 티모시가 6살이 되던 해 아버지 제임스는 평소처럼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이었는데 아이는 아빠 차에서 뛰어내리고 곧장 학교로 달려가면서 좀 이따 봐요 라고 외쳤지만 그게 아버지가 본 티모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을 데리러 다시 학교에 도착했을 때 티모시는 없었고 오히려 담임교사가 당황해합니다. 티모시요? 아버님, 오전에 어머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보니까 티모시가 등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 이 티모시의 엄마 에이미가 학교에 도착했고 그녀는 아이와 여행을 가야 한다며 티모시를 조퇴시켰다는 거예요. 티모시 엄마 에이미는 종종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이미 담임 선생님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걸 왜 아빠는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그날 엄마 에이미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브룩필드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오후 3시쯤 이 동물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 외곽의 키라임 코브 리조트에 체크인을 합니다. 이곳은 워터파크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러는 내내 남편에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한편 제임스는 이 아들도 사라지고 또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둘의 행방을 다급하게 쫓던 중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자, 다시 모자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요.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5월 12일 에이미와 티모시는 학교로부터 약 300마일 떨어진 칼라하리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이곳 또한 워터파크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 사이 둘은 휴게소에 들려서 음료를 사 먹고 또 편의점에서 옷과 장난감, 공예품 키트를 사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없이 훌쩍 떠난 여행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한 모자 여행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로부터 또 하루가 지난 5월 13일 칼라하리 리조트 CCTV에 두 사람이 체크아웃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티모시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에이미는 아이가 빠뜨린 물건을 없는지 배낭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둘이 함께 찍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 에이미는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티모시랑 같이 있어요. 여행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 이 통화를 하는 와중에 전화기 너머로 티모시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잘 있는 거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왜 아내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둘의 안전을 확인하고는 안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오후 8시 일리노이 북쪽에 위치한 록포드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에이미가 혼자 장을 보는 모습이 가게 CCTV에 포착됩니다. 이게 혼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4일 낮 12시 30분쯤 같은 지역인 록포드의 한 모텔방 안에서 에이미가 홀로 발견됩니다. 그녀는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싸늘한 주검 옆에는 자필 메모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티모시는 안전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어.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할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엄마가 아이를 납치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요. 도대체 애는 누구한테 맡겼던 걸까요? 머지않아 이 미스테리한 비밀을 풀만한 단서들이 쏙쏙 등장합니다. 티모시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이 사망한 에이미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에이미가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좀 겪었었고 이 둘이 사실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지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혼으로 인해서 이 티모시의 양육권을 빼앗기는 게 너무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티모시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죠? 수색팀이 티모시를 찾기 위해 에이미의 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을 중심으로 이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그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에이미 소유의 SUV에서 티모시의 혈흔이 소량 검출됩니다. 에이미는 분명 그를 안전한 곳에 맡겼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건 평소 코피를 자주 흘리던 티모시가 오래전에 흘린 코피로 판명되었습니다.
남편 제임스를 포함한 남은 가족들 또한 아무리 그래도 에이미가 티모시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녀는 아이를 너무도 정말 사랑했고 숨지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에게 장난감과 옷을 산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어디에 숨긴 건지 그건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고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티모시의 실종은 수년 동안 미 전역의 관심을 끌었고 유명 범죄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가족들은 수차례 인터뷰에 응하면서 티모시를 향한 그리움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인 제임스는 ABC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아들이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 마침내 티모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8년 만에 꼬마에서 청소년이 된 아들은 얼굴만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는 이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NA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티모시라고 말하는 이 소년이 발견되고 하루가 지난 시점 드디어 FBI를 통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는 티모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는 14살의 소년이 아닌 무려 23살의 브라이언 마이클 린이라는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23살의 청년이 자신이 14살의 소년이라고 속일 수 있었는지도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여기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죠. 브라이언 마이클 린이 이 신원을 제대로 조사해보니까 그는 강도 혐의로 14개월간 교도소에 복역을 마치고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전과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단 침입, 기물 파손, 절도, 위조화폐 유통까지 온갖 화려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말 그대로 사기꾼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브라이언은 왜 티모시 행세를 한 거냐? 그가 경찰 조사를 통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교도소에서 막 석방되었을 때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티모시 실종 사건을 다루는 범죄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타게 티모시를 찾고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크게 감명을 받았고 이때부터 자신이 티모시가 되어서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는 설명. 전문가들은 브라이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브라이언은 이미 2015년과 16년에도 교통단속에서 자신의 신원을 말하는 대신에 친동생의 이름을 댄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타인을 가장하는 일종의 허언증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처음 경찰에게 진술한 2명의 근육질 남성에게서 쫓겼다는 진술이나 또 거미줄 문신의 로고 티셔츠, SUV의 움푹 파인 자국, 레드루프 모텔 이게 다 싹 다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잠시나마 아들을 찾았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티모시의 가족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놀라웠죠. 브라이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경찰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브라이언이 티모시 행세를 한 덕분에 8년이나 지난 티모시의 실종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진짜 티모시 행방에 대한 단서들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 착한 가족들이에요. 이렇게 가족들의 선처 덕분에 최대 징역 8년형에 처해질 뻔했던 브라이언은 현재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티모시의 가족들은 실종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 제임스 그리고 가족들은 여전히 엄마의 유서에 적혀있는 대로 티모시가 믿을 만한 사람과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정으로 인해 한 가족에게 불어닥친 끔찍한 비극, 엄마가 납치해간 아들.
과연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7년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부줄. 이곳에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3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나단이고 아내는 29살 은행원 알렉시아입니다. 둘은 조나단이 21살, 알렉시아가 17살 때 스키장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했는데요. 조나단은 다소 내성적이었던 성격인 반면에 알렉시아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먼저 조나단에게 고백을 하면서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15년 7월 18일, 둘은 결혼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던 만큼 상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0월 2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부부는 한 동네에 사는 알렉시아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1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죠. 참고로 알렉시아의 부모님은 같은 동네에서 작은 로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9시 50분쯤 조나단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쩐지 그는 어딘가 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알렉시아 여기 왔어요?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알렉시아가 아침에 조깅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면서 사위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1시 35분쯤 걱정을 하던 조나단은 아내의 형부 그레고리에게 알렉시아를 함께 찾으러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알렉시아를 찾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역 병원도 들렸습니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낮 12시 30분 남편 조나단은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알렉시아가 집을 나서고 약 4시간 정도 지난 때라 사실 섣불리 실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실종을 가볍게 보진 않았죠. 왜냐면 조깅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여성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불안해했던 거죠. 그는 아내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알렉시아는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반바지에 소매가 빨간색인 가디건과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죠. 키는 170cm에 몸무게는 50kg, 안경을 쓰고 머리는 어깨를 조금 넘는 길이에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경찰은 알렉시아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와 수색견을 동원했고 수색 다이버가 인근 강가랑 호수 바다까지 곳곳을 훑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나 가족, 동네 주민들까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알렉시아를 찾아 나섰죠. 그러나 해가 지고 하루가 꼬박 흘러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10월 29일 마침내 알렉시아의 행방이 확인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인근의 숲속 언덕에서 나뭇가지에 덮여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발견 당시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엄청난 구타를 당한 모습에 또한 목에 졸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끔찍하게도 신체 일부가 불에 타있기까지 했어요. 훼손 정도로만 봐도 얼마나 범인이 잔인한 놈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남편 조나단은 한 걸음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는데요. 이어진 장례식장에서도 조나단은 아내를 떠올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은 방송사 카메라에 담기면서 보는 이들조차 그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레이힐 숲은 평소 많은 주민들이 등산과 조깅을 즐기던 곳이었어요. 다들 자주 가던 곳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너무도 무서운 거죠. 얼마 후 마을 주민 8,000명이 모여서 강력 범죄를 규탄하는 평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알렉시아의 부모님 그리고 남편 조나단이 함께했고요. 이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힘겹게 추모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인생에서 산소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었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듭니다. 조나단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청중도 역시 눈물바다가 되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서 알렉시아를 추모하고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캠페인까지 시작이 됩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프랑스에는 큰 여파를 남긴 거죠. 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을 하루빨리 찾는 거겠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게 단서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이 사망한 알렉시아의 옆집 주민이었는데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자신이 들은 이상한 소리에 대해 증언합니다. 옆집에서 차 트렁크에 무언가를 싣고 떠나면서 큰 시동 소리와 함께 소음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조나단에게 이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다며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쉽사리 그의 말을 믿을 순 없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나단 역시 이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알렉시아를 죽이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종 전날 이 부부가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나단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겠냐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무엇보다 아내의 사망 후 그가 애통해하는 모습은 차마 연기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8년 1월 30일 수사당국은 드디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합니다. 프랑스 전역이 막 술렁였어요. 다들 범인을 검거하길 손꼽아 기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용의자를 확인한 시민들은 정말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남편 조나단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알렉시아가 실종된 후 조나단의 팔뚝에서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듯 이 상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알렉시아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다름 아닌 집에 있던 이불이었습니다. 수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조나단의 차량 위치 기록.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앞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차량이 시신에서 불과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렉시아가 발견된 숲속에는 타이어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조나단의 차량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것들을 토대로 조나단을 강력하게 추궁했고 그 결과 조나단은 끝내 자신이 알렉시아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해 동기가 정말 허무합니다. 조나단이 말하길 부부 사이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살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일까요? 경찰은 과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조사했었는데 평소에도 조나단이 과한 폭력성 때문에 아내와 자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창 조사가 이어지던 2018년 6월 돌연 조나단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는 사실 아내를 살해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아내의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그해 12월 그는 다시 원래의 진술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하지만 시체는 끝까지 자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조나단은 또다시 알 수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알렉시아를 죽인 건 알렉시아 형부 그레고리라는 건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알렉시아가 사라진 전날 식사 자리에서 알렉시아와 그녀의 언니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때 언니의 남편인 그레고리가 앙심을 품고 알렉시아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렉시아의 가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그들의 음모로 자신이 범인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표했는데요. 좀 황당하죠.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이미 조나단은 수차례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무려 2년에 거쳐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죠. 마침내 2019년 6월, 조나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고백했습니다. 이때 진술은 과거와는 다르게 꽤나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날 조나단과 알렉시아는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조나단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 목을 졸랐다는 것. 그 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옮겼고 이후 시신 전체를 불태우려 했지만 실패해서 일부만 태운 후 도망친 정황이었습니다. 조나단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고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탓만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알렉시아는 간절하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척추측만증이라는 이 신체적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발기부전이었던 겁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부부는 이날도 성생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나단이 말하길 알렉시아가 평소에도 이 발기부전을 이유로 계속해서 남편을 비난해 왔다는데요. 그날 조나단은 결국 성적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죠. 근데 이게 너무도 뻔뻔한 게 살인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날 밤 아내의 행동은 지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11월 3년간 조사와 검거 끝에 결국 재판부는 조나단에게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얼굴의 남편 조나단은 현재 복역 중에 있죠. 한편 알렉시아의 어머니는 재판 중 딸이 생전 조나단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생전 알렉시아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8년을 함께한 내 사랑,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평생을 사랑할 사람이에요. 내 세상은 당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가증스러운 눈물로 사람들을 속이고 충격에 빠뜨렸던 범인 조나단. 그의 계속되는 핑계와 잦은 거짓말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작은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듣고 과연 그가 조금이라도 반성과 후회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